2014년 3월 8일 새벽 239명을 태운 말레이시아 항공 MH372 쿠알라룸푸르를 출발해 베이징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는 이륙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신호도 구조 요청도 아무런 흔적도 없이 말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통신 장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사라지기 직전 기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교신 굿나이트 멀레이전 3 3번지로 그 이후 트랜스폰더가 꺼집니다. 이 장비는 자동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직접 끄지 않는 이상 더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군 레이더에는 MH372 갑자기 방향을 바꿔 말레이 반도 쪽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며칠 동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테러였을까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이 비행기는 인도양 한가운데로 혼자 날아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 자동 비행으로 계속 날아간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승객 239명 중 단 한 명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SNS도 어떤 신호도 없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전 세계가 수색에 나섰지만 비행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도 동체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 몇 년 뒤 인도양 해변에서 발견된 비행기 날개 파편 하나뿐. 그 조각이 정말 MH370의 것인지조차 완벽히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설이 등장합니다. 기장의 자살 비행, 납치, 군사실험, 심지어는 어딘가에 착륙했을 가능성까지. 하지만 어떤 가설도 239명이 동시에 사라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MH370은 지금도 공식적으로 실종 상태입니다. 추락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비행기는 아직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239명. 그들의 행방은 10년이 넘도록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날 밤 그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03년 한 청년이 배낭 하나를 메고 뉴질랜드로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재현. 당시 25살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세상을 보고 싶었던 그는 어학연수와 여행을 겸해 뉴질랜드 남섬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자연과 한적한 마을들, 배낭여행자들에게는 꿈같은 장소였습니다. 2003년 9월 말 김재현 씨는 남섬 서해안의 작은 마을 찰스턴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됩니다. 그 이후 그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연락이 끊긴 채 시간이 흘렀고 가족들은 귀국 예정일이 한참 지나서야 이상함을 느낍니다. 결국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의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현지 경찰은 수색에 나섰지만 광활한 자연 속에서 단서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사 과정에서 김재현 씨가 단순 실종이 아니라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경찰은 몇몇 인물들을 용의자로 특정했고 조사가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는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뉴질랜드 남섬의 한 외딴 지역에서 유해가 발견됩니다. DNA 감식 결과 그 유해는 김재현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종된 지 5년 만이었습니다. 이후 관련자들이 기소되었고 일부는 범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 배낭여행 중 발생한 가장 충격적인 한국인 실종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낯선 땅에서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이 한 청년의 여행은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김재현 씨의 사건은 해외여행의 위험성과 낯선 환경에서의 안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를 기억하는 가족과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끝나지 않은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SNS 속 완벽한 가족의 모습을 그대로 믿으시나요? 웃고 있는 아이들, 다정한 부모, 행복해 보이는 일상 사진들. 하지만 그 사진들이 아이들의 마지막 구조 신호였다면 어떨까요?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절벽 아래 차량 한 대가 산산조각 난 채 발견됩니다. 차 안에는 2명의 여성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평소 SNS에서 가장 이상적인 입양 가정으로 불리던 바로 그 가족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입양하였고 그중 4명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이들은 늘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강요된 표정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이상한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아이들이 밤에 몰래 창문을 두드리며 먹을 것을 달라고 했던 것, 쓰레기통을 뒤지고 길에서 음식을 주워 먹던 모습.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늘 굶주려 있었고 몸에는 멍 자국이 사라질 날이 없었습니다. 신고는 수차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좋은 부모의 모습을 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기 며칠 전 SNS에는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입니다. 그 글은 아이들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 됩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운전자는 일부러 가속했고 차는 그대로 절벽 아래로 돌진했습니다. 아이들은 안전벨트도 없이 도망칠 방법도 없이 그 차 안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오랫동안 굶주림과 학대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SNS 속 사진만 보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 훈훈해 보이는 입양 스토리, 감동적인 게시글들, 그 모든 것이 진실을 가리는 가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입양된 아이들 4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분명 여러 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행복한 가족이라는 이미지에 묻혀버렸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 항상 진실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이 사건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아이들의 신호를 보고 있었을까?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1988년 일본. 평범한 여고생 한 명이 사라집니다. 그녀의 이름은 후르타 준코. 이 사건은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고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비극으로 남아있습니다. 후르타 준코는 17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평범한 길, 그녀는 10대 남성 4명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그 후 약 40일 동안 그녀는 감금 상태에서 끔찍한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납치 후 준코는 범인들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그녀의 시간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특히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준코는 생명을 잃게 되고 범인들은 시신을 은폐하기 위해 드럼통에 넣고 콘크리트로 채웁니다. 이 잔혹한 방식 때문에 사건은 여고생 콘크리트 사건으로 불리게 됩니다. 사건은 약 3개월 후 드럼통이 발견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들은 당시 미성년자였기에 성인보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거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을 앗아간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며 피해자와 가족을 떠올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사건의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단순한 해외 취업 제안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간단한 온라인 업무, 월 600만원 이상 보장, 숙식 제공, 항공권 지원. 한국의 2030대 청년들이 이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들은 캄보디아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 비행기가 지옥으로 가는 편도 티켓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캄보디아와 동남아 일대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형 납치 감금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을 압수당합니다. 그리고 외부와 연락이 차단됩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회사가 아니라 고층 건물 안에 갇힌 콜센터형 사기 조직이었습니다.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 한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을 강요받습니다.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폭행, 감금, 전기 충격. 실제로 탈출에 성공한 피해자들은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팔았다. 몸값을 지불해야 풀려날 수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이건 단순 취업 사기가 아닙니다.
사실상 인신매매 구조였습니다. 2022년과 2023년 한국 외교부는 캄보디아 특정 지역에 대해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지에서 구출된 한국인 사례도 보도되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가족이 거액의 돈을 송금해 몸값을 지불한 뒤에야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조직이 국제 범죄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계 범죄 조직, 동남아 기반 사기 그룹, 불법 카지노 자금 세탁 구조. 이 안에서 사람은 노동 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가 가능한 청년들은 고가 상품으로 거래됩니다. 피해자들은 왜 빠져들었을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내 취업난, 단기간 고수익 광고, 합법적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설명, 지인을 통한 소개, 그리고 한 가지, 설마 내가 당하겠어? 범죄 조직은 바로 그 심리를 노립니다. 구출된 한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도망치면 장기가 적출된다는 협박까지 들었다. 공포는 사람을 침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범죄는 더 오래, 더 조용히 이어집니다. 캄보디아 정부와 국제 공조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유사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해외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SNS와 메신저 어딘가에는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링크를 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개인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국제 범죄일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